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19개를 확보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주주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대화 등이 포함됐는데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화천대유에서 법조계 거물들이 고문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관련 활동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연속 유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가 오늘 1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약 40%의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단절돼 있는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음 달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다음 달 초에 일본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당선 연설에서 코로나 대책을 필사적인 각오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라서 한국과의 갈등 현안에는 기존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들이 어떻게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4,040억 원의 배당금 등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인물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특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검은 돈과 막대한 수익금의 흐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같은 의혹들을 풀어줄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 내용으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유한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7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모두 19개입니다. 최근 2년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민영 개발을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개발이익금 4,040억 원을 어떻게 나눌 건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억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공했다며 전달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정 회계사는 현금 뭉치가 찍혀져 있는 사진과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천대유가 토지 헐값 분양과 아파트 직접 분양 같은 특혜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도 녹취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익 배분 구조와 함께 막대한 수익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도 파악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 4천억 원 중 일부로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자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창문을 열고 던진 겁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건물 밖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집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자 선정 당시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주도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소속 검사만 17명인 대규모 수사팀입니다. 수사팀은 출범 첫날인 어제 오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과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주도했던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교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이 지난해 11월 함께 만든 동업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미 상당한 자료가 없어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주도해 1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도피를 막기 위해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등 주요 인물들을 모두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화천대유의 돈이 현금화돼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는 일찌감치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 관리에 법률 조언을 해준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고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와 관계를 맺은 법조인은 또 있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화천대유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문료는 모두 법인 경비로 사용됐다는 게 이 전 차관의 입장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도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김 전 검사장은 일반적인 수준의 월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이동열 전 검사장도 김 전 검사장과 함께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김 씨와의 친분으로 법률 고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들 고문단에 대해 좋아하는 형님들이고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우연일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며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우연이라며 수상한 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살던 집으로 2년 전 19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김모 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전 총장과 화천대유가 연루된 것 아니냐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빌미로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하고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 윤 교수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낮게 집을 팔았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란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윤석열 게이트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도 수상한 거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이라는 등 윤 전 총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질 일이라는 뜻에서 위리 안치, 즉 죄인을 유배시키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 놓겠다고 반격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50억 논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한다는 뜻의 한자성어를 꺼냈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복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겐 죄인을 유배시킨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번복하직에 더해서 남극 지점에 위리 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곽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화천대유와 같이 진행한 이 재량동 개발 얼개의 설계자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검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지사의 봉고파직 등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졌는지 난사를 시작했다며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리안치 비판을 받은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만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학생들은 곽상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로고 위에 아빠의 힘 스티커를 붙이는 등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주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2,800명대 후반으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2,400명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수요일 확진자로 최다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대로 가겠다는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백신 패스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사람이 많은 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백신 패스를 받습니다. 접종을 다 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때 보여주면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외국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됐다가 나은 사람에게도 약 6개월간 백신 패스를 줍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접종 증명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보충 수단을 만들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능력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낸 미국에서는 외교적인 해법,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보니 젠킨스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 행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경고성 반응이 나온 직후입니다.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보도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사자 간 외교적 관여임을 확신한다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궤도를 바꿔가며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입니다. 요격이 어려워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I think the message is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talk, but on its terms. And they'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alking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talk about, and that is, of course, denuclearization. 합동참모본부는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미 연합 자산으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한 교도소에서 30명이 넘는 사망자와 5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의 충돌 때문인데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폭력 사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구급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급하게 나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에콰도르 서부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신 5구가 참수된 상태로 발견되는 등 35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이들은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El momento que ingresamos encontramos aproximadamente 19 cadáveres por impacto de proyectil de arma de fuego y también por granadas. 경찰은 폭동이 발생하자 특수부대 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유혈 사태는 교도소 안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마약 밀매 조직 사이에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에선 교도소 내 폭동으로 지난해엔 100명 넘게, 올해엔 150명 이상 숨졌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엔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져 79명이 숨졌고 7월에도 교도소 2곳의 폭동으로 27명이 사망했습니다. 7월 폭동 이후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은 교도소 내 재소자 인원을 축소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이 결국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여야는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예비 후보가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1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는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출석 의원 251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와 주스, 탄산음료 같은 음료 제품 가격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LG생활건강은 편의점에 납품하는 음료 36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하고 웅진식품은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7.7% 올리기로 했는데 9년 반 만입니다. 우유는 다음 달부터 5.4% 인상을 하겠다는 서울 우유에 이어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매각 전까지 자회사였던 BHC와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는 BBQ가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낸 1,000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BHC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 일렉트릭 청주 스마트 공장이 2021 세계경제포럼 등대 공장 연차 회의에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등대 공장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조업의 성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부터 전 세계 공장들을 6개월 이상 심사해서 매년 2차례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국회 경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수행비서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소방 매뉴얼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료진의 요청이 필요한데 윤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내부가 모두 불탔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중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 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오늘부터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서 건설사가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3건을 냈는데 법원이 2건을 기각을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10년을 맞아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10년간 JTBC가 이뤄낸 성과와 또 한계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양승찬 언론학회장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JTBC가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콘텐츠 제작에 던진 파장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혁신 여부에 따라서 JTBC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규현 JTBC 대표이사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이 오늘 창단식을 갖습니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김영실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 16명을 영입해서 팀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오늘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리를 맞대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장 씨의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를 추가해서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관련 소식을 속보로 잇따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단절돼 있는 이 남북 통신 연락선에 대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10월 초부터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드 기자,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10월 초면 곧이네요. 네,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말씀하신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을 언급한 건데요. 지난달 10일에 일방적으로 차단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 연락선 복원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아지는 건 남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우리를 도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과의 훈련 등으로 자신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적대시 관점과 정책을 철회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새 행정부가 달라진 게 없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주장은 역대 정부의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네,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1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개 시내버스 회사 중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3곳이 정상 운행하고 파업 회사의 경우에도 비노조원들이 운행에 나서면서 평상시에 61% 정도는 운행할 것으로 대전시가 내다봤습니다. 또 불편이 덜하도록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도시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년 3년 연장과 임금 4.7% 인상,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명시하는 걸 요구했는데 이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새벽 2시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노사 간의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선수들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네, NBA 선수 90%는 백신을 맞았지만 몇몇 선수들이 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브루클린 네츠의 주력 선수 카이리 어빙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love to just keep that private and, handle it the right way with my team and go forward together with a plan. So, obviously I'm not able to be present there today so fast.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막을 앞둔 미디어데이 행사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화상 기자회견을 한 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의 경기나 훈련, 행사에 참여하는 걸 금지했는데요. 이 어빙은 백신을 맞지 않는 한 홈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앤드류 위긴스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력 선수들이 빠지면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데요. NBA는 현지 시간 29일 백신을 맞지 않아 못 뛴 경기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이 미접종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백신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접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at I was very skeptical about it all, but after doing my research and things of that nature, I felt like it was best suited for not only me but for my family and for my friends. And and that's why I decided to do it. So, listen, you have to do what's best for you. 미국 보건당국은 그동안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접종을 장려해주길 바라왔는데요. 이날도 제임스는 저마다의 선택이 있는 법이라면서 접종을 장려하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조직위의 계획에 따르면 중국 본토 거주자들만 현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는 중국에 도착한 뒤 21일간 격리를 마쳐야만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희귀한 퇴행성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주로 고령층에서 환자가 대부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대 2명이 의심 환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례가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CJD일 가능성을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인천의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5월 20대 여성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가족까지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CJD 환자로 임상 진단했습니다. 경기 북부에 사는 또 다른 20대 여성도 이번 달에 CJD 의심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이 여성 역시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두 사례 모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이중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보고를 받고 승인 요청을 드리죠. 그러면 청에서 인지하시고 거기서 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CJD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뇌에 변형 단백질이 만들어진 뒤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CJD 의심 환자의 나이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병하는 60대 이상이 아니라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변종 CJD는 모두 220여 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20대입니다. 국내에선 20대가 CJD로 공식 진단받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질병청은 CJD는 물론 변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 판정위원회를 통해 이 여성들의 증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다음 달 4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합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자민당 총재 선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표를 절반씩 합한 1차 투표는 기시다 후보 256표, 고노다로 후보 255표로 한 표 차이 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서 1, 2위 후보들 간의 결선 투표가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결선 투표는 의원들의 표 비중이 89%로 커졌는데 의원들은 기시다 후보에게 대거 표를 몰아줬습니다. 결국 기시다 후보는 257표를 얻어서 170표를 얻는 데 그친 고노 후보를 누르고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年内に数十兆円規模の経済対策を策定することによって多くの国民の皆さんに共に協力していただけるこうした雰囲気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기시다 신임 총재는 아베 내각에서 4년 반 넘게 외무상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상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3대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 가문 출신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의 개혁을 내세운 반아베 성향의 고노 행정개혁상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기시다 신임 총재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늘 만료됩니다. 지난해 9월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었던 스가 총리는 꼭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소탈한 이미지로 지지율이 7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부실 대응 문제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한 것도 결정타가 됐습니다. 지난달 지지율은 30% 선 아래까지 떨어졌고 결국 스가 총리는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28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전면 해제를 선언하고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집중해 끝까지 소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가 총리의 마지막 기자회견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ようやく社会経済活動の正常化が見えてきました。私自身がお約束してきた安心とにぎわいのある日常の回復に向けて段階的に制限の解除を進めてまいります。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출범하는 일본 기시다 내각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고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고질적인 파벌 정치로 꼽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보에게 표가 몰리면서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역시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보다는 보수 안정을 택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고요. 특히 선거에 대해서는 결국 아베, 아소 등 자민당 보수 주류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세대 교체나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변화가 없어서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신임 총재 당선 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이었죠.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 외무상이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시다 신 총재는 아베 정권의 외교 라인을 책임졌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고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11월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기시다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무역이나 북한, 중국의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는 친한파 계열의 의원이었다는 것도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대화나 변화는 기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 총리는 꼭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끝이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취임 초에는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요. 비난 여론도 상당합니다. 스가 정권의 1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스가 정권은 자민당 비주류 출신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지만 개혁보다는 아베 노선을 견지했고 결국 1년간은 코로나 확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들이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아베의 아바타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많고요. 결국 막판에는 아베의 반기를 들고 긴급사태 해제 등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솔직히 이것도 정치적인 쏘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3기 아베 없는 아베 정권을 이어가는 단지 개투 투수에 불과했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청와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중의원 선거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주요 정치 일정들도 이어지면서 한일 문제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력은 부족한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화물을 옮기려면 그 기간이 코로나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생필품 구매 제한에 나선 대형 마켓도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앞바다입니다. 수십 대의 화물선이 둥둥 떠 있습니다.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째 바다에서 대기하는 컨테이너들입니다. 길게는 3주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이제 70대가 넘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LA 지역에 항만아웃 파업 당시에 한 30대 정도? 백신이 공급되고 미국 경제도 다시 활기를 찾으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I got friends right now. They are in line at Hanjin TTI terminal from 9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y haven't pulled the load yet. 한국에서 미국까지 화물을 옮기는 기간도 코로나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면 레귤러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달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로 이어지는 대목을 앞두고 물류 이동이 지연되면서 소매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대형 마켓에선 생필품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So you can get as much water as you want, but the toilet paper, paper towels are all just one per cart per day. 이렇게 개수에 제한을 두다 보니 재고도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미국 주요 항만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물류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국제 이적 동의서를 직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는 9개의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한 그리스 여자배구 리그 진출이 확정돼서 조만간 테살로니키 구단에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배구협회는 그동안 사회적 무리를 빚은 선수의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들어서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과 제주에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가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